일단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자급 증명 그리고 블록 인센티브를 공부를 할 텐데, 블록 인센티브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블록 인센티브를 통해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발행. 그래서 블록 인센티브를 좀 알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발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인센티브에 거기다 추가로 블록을 만들 때 이렇게 그 블록에 저장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도 물론 포함돼서 채굴자한테 지급이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블록이 채굴될 때마다, 블록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비트코인이 발행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갖다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 인센티브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작업 증명은 수많은 채굴자들이 블록을 만드는 작업에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수많은 채굴자들 중에 누가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가지는가를 정하는 문제거든요. 정하는. 근데 문제는 그 수많은 채굴자들이 사실은 서로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익명의 참여자들이 채굴자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채굴자들끼리 통신도 사실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채굴자로 예를 들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 PC가 뭐 잠시 이렇게 그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죠. 모든 채굴자가 통신이 제때 잘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블록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딱 이룬다. 합의를, 이 블록은 다음 블록체인의 다음 블록으로 연결하자, 이렇게 합의를 이루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채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채굴자들끼리 통신도 제대로 안 되니 그걸 뭐 합의를 이루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고안한 기술이 작업 증명이거든요. 그 작업 증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작업 증명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그 다음에 가상화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결국은 이 목표는 뭐냐면은 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작업 증명 정책을 도입하는 목표가 채굴자들 간에 이 블록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떻게 실제로 컨센서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합의 프로토콜을 또 공부를 좀 하면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때 사용하는 정책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업 증명 정책, 우리가 보통 POW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POW, Proof of Work, 작업을 했다는 걸 증명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작업 증명에 성공을 하면은 그 채굴자가 그 구간의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대신 네트워크에서 그 채굴자한테 블록 보상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블록 보상에는 블록 보상하고 저기 그 수수료를 이제 채굴자한테 지급하는 이런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블록 인센티브부터 한번 봅시다. 블록 인센티브. 블록을 채굴했을 때, 그 작업 증명에 성공해서 내가 블록을 만들었을 때, 내가 나한테 지불할 수 있나. 물론 네트워크가 지불하는 거지만은 그 지불하는 거래, 코인베이스 거래는 채굴자가 사실은 만들어가지고 블록에 저장하는 거니까 채굴자가 지불한다고 해도 되죠. 그런데 지 마음대로 지불하면 안 되고 정해진 대로. 자기가 만든 블록에 코인베이스 거래, 일본 거래에다가 12.5 비트코인을 지불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 비트코인을 지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내가 만든 거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가 만든 블록이니까 일본 거래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금액을 12.5 비트코인을 안 쓰고 20 비트코인을 썼어. 그래가지고 거래를 포스팅 해가지고 딱 블록에 넣어가지고 블록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다 포스팅 했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겠네.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채굴자들이 엉망진창이겠지. 네? 알고리즘은 지금 2년마다, 4년마다 2분의 1씩 이렇게
비트코인 발행 액수를 갖다 줄여라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놨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자들이 전부 다 그걸 12.5로 안 하고 뭐 계속 뭐 100비트코인, 200비트코인 막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올릴 수 있다면은 그건 네트워크가 동작을 할 수가 없지.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 다른 채굴자들이 당연히 다른 채굴자, 다른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블록체인 유지하는 노드가 풀노드잖아요. 그런 블록은 오면은 블록체인의 연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 혼자 자기만 그 채굴자 자기 장부에 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채굴자들, 다른 저기 그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노드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블록 채굴자는 아니고 그 다음 채굴자가 또 성공할 거 아니죠? 그 사람이 채굴한 거를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20비트코인을 블록에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블록을 저기 포스팅한 사람은 자기는 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비용만 날라가고 자기는 장부상이 없는데 뭐 자기가 그 돈 20비트코인을 자기가 쓸 재주가 있습니까? 장부상이 없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블록에 대한 인센티브는 블록 보상하고 거래 수수료를 합쳐서 이렇게 보상 인센티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저기 나눠 썼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인센티브를 보상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블록을 만들었을 때 네트워크에서 지급하는 그 채굴자한테 지급하는 것을 블록 보상이라고 표현했고 채굴자가 그 거래 수수료를 모아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이제 거래 수수료로 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 보상, 블록을 만들었을 때 네트워크가 채굴자한테 지급하는 블록 보상을 보면은 이 설계자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되는 그런 거를 딱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블록 하나 만들 때 50비트코인씩 지급을 했어요. 50비트코인. 자기가 제일 처음에 만드는 블록에 50비트코인을 이렇게 포스팅 했겠죠. 그래로. 근데 그 뒤부터 21만 블록마다 2분 1씩 수를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1만 블록을 10분씩 곱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약 한 4년마다 4년 주기로 블록 보상이 2분의 1씩 이렇게 줄어들게 이렇게 돼 있어요. 4년마다. 약 4년마다. 지금 12.5비트코인이 이게 2013년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2000 언제다? 뭐 좀 지나면 또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2140년쯤 되면 있잖아요. 2140년 되면은 처음 발행되는 게 2100만 비트코인 정도가 발행되고 더 이상은 발행이 안 되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0의 수렴만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발행량이 2100만 비트코인인데 사토시를 계산하면 이제 엄청 많겠죠, 그죠? 여기다 곱하기 1억을 해야 되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발행이 되는 거죠. 2100만 비트코인 이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사토시를 계산하면 뭐 엄청나게 많죠. 채굴자가 그 비트코인을 발행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근데 채굴자가 마음대로 발행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딱 정해진 알고리즘대로만 발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블록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포스팅되면 그거는 블록체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블록을 만드는데 그 블록체인에 연결이 안 되면 그 블록은 아무 짝에 쓸모 그 블록에 들어있는 내용 거래 내용은 아무 도움이 아무 짝에 쓸모없는 왜냐하면은 장부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블록 보상이 발행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블록 보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추세. 지금 초창기에 좀 많이 발행되고 점점 이걸 쭉 가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2060년 이때만 해도 거의 뭐 0의 수렴이에요. 그래서 이제 2140년 되면 멈추는 이런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를 보면요, 수수료. 그러니까 채굴자 입장에서 보면 거래 수수료도 이렇게 상당히 큰 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블록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거래 수수료가 전체 인센티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래 수수료가 지금 증가하는 거래 수수료의 추세를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데요. 거래 수수료가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이렇게 거래 수수료가 높아졌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누적량인 거죠? 네? 누적량인 거죠? 누적이 아니고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전체. 네, 그 시점에.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거래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체 그 채굴자들의 그 수입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큰 그렇게 큰 비중은 아직까지는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게 블록 하나당 570까지 올라갔던 겁니까? 전체 총액. 총액. 이 시점에 거래 수수료로 이렇게 그 채굴자들한테 지급한 전체 총액. 전체. 요 시점. 이 당시에는 뭐 거래 수수료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래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70.36 비트코인까지 올라간 적이 있네요.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보면은 이게 내가 그때 그래프를 한 게 작년 10월 8일 날 했는데, 지금 또 보면 뭐 또 좀 달라져 있겠죠. 그래. 거래 수수료. 그래프가 나오니까 좀 막 이렇게 관심들이 많네. 그러니까 추세를 보여주려고 내가 그래프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인센티브하고 블록 보상을 채굴자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거래를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코인베이스 거래는 사실 코인베이스 거래는 입력이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입력이죠. 이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거래의 아까 그 입력 부분인데, 입력 부분에는 그러니까 그 거래 해시 포인트 뭐 이런 걸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작업 증명할 때 그 작업 증명이 블록에 있는 헤드 중에 일부 필드 하나죠. 특정 필드. 그게 이제 넌스 필드라고 하는데, 넌스 값을 계속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시 값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 넌스 필드가 예전에 처음에 설계할 때는 넌스 필드가 4바이트, 32비트 정도면은 뭐 아주 큰 거다 이렇게 봤는데, 경우의 수가 2에 32승이나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워낙 뭐 이렇게 이 난이도가 이제 막 높아지니까 그것만 변경해서는 안 돼가지고, 여기 있는 코인베이스 데이터 요 필드 있잖아요. 요 필드. 여기 있는 필드. 요 필드 중에 일부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시 값을 계산하는 데 사실 써요. 작업 증명할 때. 그때 가서 나중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채굴자가 전체 수익을 달러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미화를 환산했을 때. 채굴자 수익이 요 최근에 들어와서 채굴자들의 수익이 상당히 물론 전체 채굴자의 수익입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수수료 부분이겠죠. 수수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부분이라기보다 수수료도 좀 기여할 거고, 그 달러 대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겠죠. 그렇게 블록을 채굴했을 때 채굴자가 지급받는 인센티브 이야기를 좀 하고요. 다음 주제가 이 작업증명입니다. 작업증명은 내가 비트코인 알고리즘에서 제시하는 그때그때 그 블록 구간마다 제시하는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풀었다. 이런 거를
증명한다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다른 채굴자들한테. 내가 그 문제를 풀었다. 이걸 다른 채굴자들한테 증명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른 채굴자들은 제가 진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게, 검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작업 증명을 푸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운데 한 10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채굴자가 진짜 작업 증명에 성공했는지를 검증하는 데는 해시를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검증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해시 계산하는 건데, 해시 계산하는 건데, 블록 헤드, 블록이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블록이 있으면 블록이 앞부분에 헤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거래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헤드 값에 대한 해시를 구하는 거예요. 이 거래 전체에 대한 건 아니고요. 이 헤드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하는데, 이 헤드에 대한 해시 값 중에 헤드의 필드 중에 요게 특정한 한 필드, 그 필드를 넌스라고 하는데, 요 넌스를 계속 바꾸가면서 요 헤드에 대한 해시 값, 해시 밸류를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값을 구해가지고 결국 이게 뭐가 되게 되냐면은 이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타겟값, 목표값, 그걸 갖다가 목표 난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은 목표 난이도 있잖아요. 난이도. 요 난이도 목표값. 요 목표값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그때 요 넌스 값. 요걸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헤드가 있으면 다른 건 다 고정이 돼 있고요. 헤드에 다른 필드들은 여기 뭐 헤드에 이전 거래에 대한 해시 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거래에 대한 머클 루트 값도 있고, 뭐 여러 필드가 있잖아요. 그 필드 중에 딱 변하는 거는 요 넌스가 요 필드만 변한대, 요 필드만. 이걸 계속 바꿔가면서 계산해가지고 이 해시 값을 계산했을 때 요 목표 값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찾아라.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단일값 나오는 당연히 단일값은 여기에 넌스 값이 1부터 계산해 1부터 바꾼다고 봅시다. 1부터 그럼 확 바꿨더니 뭐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한 숫자 이걸 딱 대입했더니 요 그때 요 헤드의 해시 값을 구했더니 요 목표 값보다 작아지더라. 그러면은 요 넌스 값 요때 요 값이 여기에 딱 기록이 되면은 요게 뭐냐면 작업 증명에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는 값이 되는 거죠. 네? 접수가 안 됩니까? 다시. 그러면 1부터 시작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시작하고 뭐든지 어떻게 해도 자기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결과는 똑같아지게. 1부터 시작하든 뒤에 값부터 시작하든 중간부터 시작하든 어디서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지게.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이 양반들이 이 문제를 낼 때 해시 값을 계산하게 이렇게 해시 값을 계산하는 문제를 만들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고 많은 어려운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 두고 왜 해시 값을 계산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해시 값을 계산하게 했을까? 한번 전번에 첫 시간에 내가 그래서 해시 함수의 성질 특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때는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 1대1 그거는 뭐 1대1 대응 관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원웨이, 일방향성. 해시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해시 값으로부터 원래 값을 수론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목표 값보다 작은 이 값 있잖아요. 여기에 뭐 어떤 값을 하나 정해놓고
요 값을 만들어내는 원래값이잖아요. 원래값이란 요 값이지. 요 값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찾을 수 없도록 보장해요. 해시함수 성질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또 뭐라고 그러죠? 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히 아. 다르겠습니다. 임의성. 해시함수에 인풋이 뭐가 들어가든 출력값하고 인풋하고 결과값하고 해시함수에 들어간 입력값하고 상관관계를 절대로 추론하지 못한다. 그게 임의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입력값 여기 넣을 때 값을 1부터 넣든 뭐 어디부터 넣든 그거는 그 내가 만부터 넣으면은 아 이게 먼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다. 뒤에서부터 계산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다. 아니면은 오름 차순을 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다. 내림 차순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상관관계가 절대로 추론이 안 되는 그런 성질을 해시함수가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찾으려면 뭐냐면 딱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해시값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값. 이 관계를 만족하는 해시함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뭐겠습니까? 브루트포스.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반복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유일한 길은 반복해서 계산.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게 해시함수의 성질상 그걸 보장해주기 때문에 해시값을 계산하는 문제를 낸 거예요. 이 문제를 찾는 지름길이 없다. 지름길이 없다는 게 보장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해시 계산을 빨리 하는 만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게 그런 성질을 이용해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헤더 넌스 값만 바꾸면서 헤더 전체를 해시에다 넣어가지고 목표값의 범위에 있는 값을 목표값의 범위에 있는 값을 찾는 거죠. 그 안에 머클루트 같은 거나 타임스탬프 같은 게 있는데 머클루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작업 증명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요. 작업 증명이 끝났다면은 야 내가 이거 블록을 만들었어. 야 이거를 블록체인에 연결해 이렇게 해서 포스팅할 거거든요. 그 작업 증명이 끝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작업 증명을 끝내는 거는 뭐냐면 이 블록이 딱 픽스가 된 거예요. 픽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잘 질문하셔서 여기에 있는 거래 정보가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머클루트가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요 넌스 값만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넌스 값만 가지고 증명이 안 되지. 왜냐면 다른 값도 계속 바뀌면. 근데 넌스 값만 바뀌게. 나머지는 다 이렇게 픽스가 된 상태에서 계산하는. 그럼 그때 그 픽스되는 시점이 그 전 블럭이 완성됐을 때 그 시점인가요? 아니죠. 100가 됐을 때. 그 블록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거래를 받았는데 사실은 내가 받은 거래가 그 전 블록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착한 것도 그 전 블록에 저장이 안 된 거래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거래가 10분 단위로 모든 블록이 다 모든 거래가 블록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거래를 일정하게 이렇게 모으면은 그 상태에서 픽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럼 픽스하는 작업은 또 어느 쪽에서? 네? 거래를 픽스하는 블럭 픽스하는 거는 누가? 채굴자 아니에요? 그럼 거래는 10분 이상이 되네요. 무조건. 네? 10분 이상이 되게 돼 있네요. 거래 시간. 거래 시간은 10분 이상이 절대로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한 데이터가 다 픽스가 되면은 네. 거기서부터 카운트를 해서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거래가 예를 들어서 10분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블록이 하나 딱 픽스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8분간은 거래를 모으고 2분 동안 계산하면은 2분 동안 계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록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그 블록에 저장할 그 저기 거래들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있는 블록이 꽉 차 있어서 내가 거래 정보를 뿌렸는데 블록이 꽉 차 있어서 그 블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채굴되는 블록이 나올 때까지 블록이 그 거래가 지연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10분만 생성되는데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이랑 블록이 생성되는 거랑 별개지 않느냐라는, 내 수수료가 낮게 제시라고 해서 그 다음 블록이 생성될 때 10분 안에 그 거래가 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블록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지. 거래는 10분 이상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죠. 거래가 승인되는 시간. 네. 거래가 승인되는 시간은 뭐 엄청 길어질 수도 있어. 엄청 길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미니멈이 이제 10분이냐? 미니멈이 그러니까 10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고 10분 넘어갈 수도 있고 평균 뭐 10분 이내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것도 사실 뭐 거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거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0분이 최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픽스가 다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블록이 하나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때부터 암호를 지금 저 해시값을 찾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럼 그 픽스가 된다는 게 그 블록이 꽉 채워진 상태에서 픽스가 되고 그걸 계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해시값 계산은 요 블록이 픽스가 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떼고 나면 그다음부터 카운트를 해도 10분, 10분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딱 시작,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블록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해시값을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내가 해시값을 계산하기 시작하기 전, 그 전 블록, 그러니까 블록이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전에 도착한 거래들만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내 해시값 계산하는 중간에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음 블록에 넣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이걸 딱 픽스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요 시간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요 시점, 요 전에 들어온 거래 중에 다른 블록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픽스를 해야 되겠죠. 요 시점을. 그리고 요 헤드에 대한 거래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10분이 걸린다. 이게 사실은 그게 맞다고 봐야 돼. 최소한 10분이 걸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요. 최소한 10분이 걸린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이라고 보면은 최소한 10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10분이 여기서 요 구간에 여기에 그러니까 요 전에 거래가 포스팅 거래 중에도 여기에 못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되겠죠. 이렇게 나가. 최소한 10분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진짜 우연으로 동시에 두 개의 블록이 작업 증명을 완료했다고 했을 때 넌스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헤더 값은 같지 않을 수 있는 같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같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저기 그 거래를 집어넣은 거하고 저 채굴자가 거래를 집어넣은 거하고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저기 내가 채굴한 데는 들어있고 거래가 상대방이 그러니까 다른 채굴자가 채굴한 블록에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채굴한 블록이 블록체인에 살아남으면은 내가 수집한, 내가 저장한 블록에 있는 거래는 승인이 되는 거고, 다른 채굴자가 만든 건 그거는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편입이 안 되니까 그 거래는 이제 또 다른 채굴자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지. 그렇게 돼야죠. 그죠? 헤드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밑에 이제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헤드값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요 지금 헤드값이 여기 뭐냐면 헤드값이 달라면 했잖아요. 요 넌스 값을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도 헤드값은 당연히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뀌면 여기 있는 머클루트 값이 바뀌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넌스의 필드, 넌스의 잠깐만, 넌스 있잖아요. 넌스가 4바이트거든요. 4바이트 값을 바꾼다 이러면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32승이잖아요.
그죠? 2의 32승만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계산해도 해시값을 못 찾을 수가 있더래. 못 찾을 수가. 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왜냐면 해시 계산을 많이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여기 있는 특정한 필드를 바꿔가면서 바꾸면 당연히 해시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도 헤드값의 해시값을 계산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거래 필드가 뭐냐면은 거래 정보 중에 있잖아요. 거래 정보 중에 불필요한 거래 정보가 아까 뭐였냐면 코인베이스 거래에서 인풋 값이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한 부분. 이 부분을 계속 변경해가면서 헤드값을 바꿔가면서 해시값을 계산해. 왜냐면 이거는 바뀌어도 이거는 거래 정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시값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여기 이제 넌스하고 여기 머클 루트 값까지 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변경이 된 게 헤드 값이 나중에 블로그를 포스팅할 때 다른 채굴자한테 다 전달이 되는 거니까 다른 채굴자들은 이제 받으면 여기 들어있는 머클 루트 값, 넌스 값이 포함된 이 헤드를 가지고 자기가 또 해시 값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지. 그러면 목표 값보다 작으면 저 채굴자가 작업 증명에 성공한 게 맞다. 그런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오케이? 목표 값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목표값 정의하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아까 헤드 이야기는 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난이도까지 헤드에 딱 고정이 되는 게 이거는 고정이 되는 건 어떤 채굴자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다 고정이 되게 그렇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나는 쉬운 난이도로 하고 쟤는 어려운 난이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어떻게 만드는가?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왜 해시 함수를 쓰는가 아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표값을 미리 알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넌스 값을 헤드 값을 추론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해시 함수의 특성상 이거는 일방향성 함수이기 때문에 해시 밸류로부터 원래 인풋 값을 추론하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걸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해시 함수의 특성상. 그래서 여기 내 목표값에 대한 어떤 요 목표값을 알면은 그 목표값보다 작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넌스 값을 추론을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이거잖아요. 이미선. 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입력값하고 해시 결과값하고 상관관계가 절대로 추론이 안 돼. 그래서 그 입력값을 어떤 식으로 인풋을 넣으면 출력값이 어떤 값이 나올 거다 추론을 해서 빨리 해시값을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게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그 해시값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인풋값을 한 번에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해시값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해시 문제를 푸는 이런 작업 증명을 택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시값이라는 게 이제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PC 가지고 이렇게 지금 채굴자고 한다. 그렇더라도 개수가 좋으면 내가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확률 문제니까요. 내가 아무리 해시 파워가 좋다, 해시값 계산하는 많은 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내가 그 해시 파워가 좋으니까 쟤보다 좋으니까 쟤보다 내가 빨리 해시값을 찾는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확률 문제, 확률 문제. 그래서 특정한 그 채굴자가 그러니까 뭐죠? 채굴자한테 이 채굴 권한이 이렇게 집중되거나 또 이렇게 그 의존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그 채굴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초당 해시값을 몇 번 계산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 그 능력이 높은 채굴자일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시파워를 계산하는 역량을 보통 이렇게 해시율로 이렇게 표현해요. 초당 몇 번 해시값을 계산할 수 있는가. 해시율.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 잠깐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지만은 채굴자가 작업 증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전체 채굴자의 총 해시율을 다 더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채굴자의 해시율에다가 전체 채굴자의 해시율을 다 더해서 그걸로 나눈 값이 그게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채굴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정한 채굴자가 채굴에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한 채굴자가 채굴을 제거할 수 없게 이렇게 이제 만든다 그런 이야기고요. 난이도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게 확률을 이제 정하는 거니까 확률. 난이도를 이게 이제 해시값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해시 함수가 어떤 해시 함수를 썼냐면 이 해시값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해시 함수가 256비트를 결과값으로 만들어내는 해시 함수를 쓰거든요. HSA 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쓰는데 이거는 결과값으로 256비트 해시값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시값의 경우의 수가 총 경우의 수가 2의 256승계가 되는 거죠, 그죠? 2의 256승계. 이게 이제 해시 함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해시값의 총 경우의 수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표값을 어떻게 이렇게 정하는가? 총 256비트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16진수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16진수. 그럼 16진수로 했으니까 256비트면은 64자리인가요? 16진수로 64자리죠? 64자리죠. 64자리인데 앞에 예를 들어서 봐요. 앞에 지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15개. 15자리가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면 60비트가 다 0이죠. 15 곱하기 4니까 그죠? 앞에 나오는 60비트가 전부 다 0일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60비트가 전부 다 0일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첫 비트도 0이고 두 번째 비트도 0이고 다 60비트가 다 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해서 60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2에 마이너스 60승이 됩니다. 확률이. 해시 함수를 2의 60승분을 계산하면 한 번 정도는 이런 값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2에 마이너스 60승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해시값을 계산하는데 10분이 안 걸리고 8분밖에 안 걸렸어. 평균적으로. 그러면 난이도를 더 높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 또 0을 더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의 64승계의 확률 되게 이렇게 난이도를 갖다 이렇게 높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목표값 설정하는 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채굴자들이 점점 몰리면은 이게 이제 값이 점점 이렇게 뒤로 이제 이 앞에 0이 더 많이 붙겠지. 그렇더라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56자리나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난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냥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 난이도가 이제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시간을 봐가지고 지금 채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해서 채굴 시간이 10분보다 작으면 난이도를 높이고 10분보다 크면은 난이도를 낮추고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총 계산하는 게 지금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채굴자들의 해시레이트를, 해시파워를 초당 몇 번 해시를 계산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시레이트를 다 대했더니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엄청나게 그 해시레이트가 높아지죠. 이러면은 같은 난이도면은 당연히 이렇게 빨리 그 작업 증명에 성공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2의-60성, 2의 60성분을 저기 계산하면 한 번 당첨되는데 이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 역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의 60분을 빨리 이렇게 저기 그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폭락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전기세도 안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떠나겠지. 그러면은 이제 또 저기 난이도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난이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6 블락, 2016개의 블락이 만들어진 시간의 실제 시간을 계산해요. 그 실제 시간하고 2016 곱하기 10분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지난 난이도 있죠. 지난 직전 난이도를 곱해서 그게 새로운 난이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과 시간이 이것보다 크면은 난이도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작아지면 난이도는 높아지는 이런 구조로 그런 구조로 동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 블락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 실제 경과 시간은 뭐 이렇게 우리가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게 여기에 그 타임스탬프가 다 찍혀 있거든요. 블럭마다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값 계산할 때 이제 헤드에 있는 넌스 값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걸 바꿔서 안 되면은 아까 실제 거래 내용 중에 쓰지 않는 코인베이스 거래에 있는 특정한 필드를 값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그걸 바꾸면은 헤드의 머클루트 값이 바뀌니까 헤드 값을 이렇게 계속 바꾸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해시 함수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돌리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요. 작업 증명을 해서 채굴에 성공하면은 비트코인을 갖다 이렇게 보상으로 받는 게 그게 이제 그 수익이 되니까 전기세에 비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점점 이렇게 해시레이트를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이런 얘기. 처음에 CPU 가지고 하다가 패러하게 프로세싱하면 훨씬 더 빨리 계산하니까 GPU를 하다가 그 다음에 FPGA로 이렇게 이걸 그 ASIC과 초기 단계를 하다가 지금은 ASIC이 다 나와 있대요. 이거 계산하는 비트코인 해시 계산하는. 그래서 ASIC 많이 사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 해시만 집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컴퓨터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채굴 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채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풀로 모여가지고 마이닝 풀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채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현실이고요. 그래서 개인 채굴자는 자기가 당첨될 확률이 엄청 적겠죠, 계산해 보면. 그래서 마이닝 풀, 채굴 풀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기여한 만큼 이렇게 보상을 받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해시를 몇 분 계산했는지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그걸로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기여도에 맞게 보상을 나누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풀의 해시를 분포 이렇게 대부분이 큰 데가 지금 중국에
한국에 뭐 다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전기료 싼 데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조사한 그래가지고 이게 또 바뀌었겠죠, 그죠? 지금은. 근데 어쨌든 큰 채굴풀들이 해시레이트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합의를 할 때 합의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갖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게 해시파고가 이렇게 특정한 그룹에 너무 집중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몇 개가 서로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갖다 조작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작업 증명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발행 문제를 사실 좀 공부를 했는데 왜 이게 핵심이 되는가? 핵심이라 이런 거거든요. 중앙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서버, 특정한 기관이 없이도 블록체인을 잘 만들고 각자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누가 만들더라도 그 만든 블록이 모든 사용자들한테 일관성 있는 동일한 블록체인이 유지가 되게 만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핵심인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달성이 되는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 작업 증명 문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단순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작업 증명하고 인센티브가 어떻게 사람들이 최고 블록을 만드는데 정직하고 적합한 블록을 만들 수밖에 없게 하는가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부정직한 그런 어떤 블록을 만드는 부적합한 거래를 블록에 포함시키는 이런 일을 채굴자들이 할 수 없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합의 프로토콜의 핵심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혹시 뭐 또 질문이나 또 같이 이야기할 것 있으면 하시죠. 아까 그 이렇게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작업 증명 계산을 시작하는가 이런 부분은 내가 자료 준비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었는데 저도 좋은 토론이 됐습니다. 블록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채굴자가 없거나 뭐 너무 난이도가 높거나 블록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근데 이제 난이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게 뭐 채굴자들이 뭐 어디서 이렇게 정전이 돼 가지고 채굴자가 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채굴이 안 됐다 이러면은 채굴 난이도가 해시율이 그 기간 동안 엄청 줄어들었으니까 이 난이도가 엄청 낮아지.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난이도가 엄청 낮아져야 되겠지.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엄청 높여놨는데 갑자기 그 난이도가 높아지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채굴풀이 갑자기 뭐 이렇게 몇 개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그 채굴을 하는데 그 채굴풀 중요한 채굴풀이 없이 나머지가 이제 그 난이도의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대책들을 만들어놨어요. 난이도 조정의 이 범위를 4배 이상이 넘지 않게 한 번 난이도를 조정할 때 난이도가 4분의 1m로 떨어지거나 4배 이상이 높아지지 않게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갑자기 낮아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그렇더라도 모르죠. 뭐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보장은 못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채굴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네? 채굴자 컴퓨터 하나하나를 봐가지고
채굴자가 있잖아요. 나도 정확하게 뭐 채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나 잘 모르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 이런 채굴자, 채굴풀 이런 통계에 잡히는 거는 채굴자들의 제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건데 채굴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블록을 채굴하면 다른 채굴자한테 빨리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채굴에 성공한 블록이 전달되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채굴자가 작업 증명에 성공하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P2P 네트워크로 일반 거래가 전달되는 그런 네트워크로 블록을 전달하면 그 지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동일한 구간에 블록이 여러 개가 막 생기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채굴자들은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블록을 전달하는 채굴 블록을 전달하는 네트워크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가입돼야지만 상대방이 블록을 만든 걸 내가 빨리 받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이 통계는 그 채굴 네트워크에 가입한 그런 채굴자들의 통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익명으로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채굴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채굴자들, 마이너 채굴자들은 당연히 통계에 잡히기 힘든다고 해야죠. 당연히. 그건 뭐 잡을 방법이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채굴, 내 집에서 채굴을 한다. 그건 뭐 파악하기 힘들죠. 내가 그렇게 신고를 자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채굴에 성공하고 이러면 이제 뭐 드러나겠지만은. 회수율이 낮아도 나중에 합의를 할 때는 한 표를 가지고 한 표인데 이거 의미 없는 한 표죠. 이 표라는 게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투표를 하는 의미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합의 프로토콜에서 공부할 건데 투표를 하는 의미인데 그 투표의 파워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해시레이트로 파워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파워가. 참여자 수가 아니고. 참여자 수가 아니고. 참여자 수로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참여자 수로 투표를 하는 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참여자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 참여자를 조작하는 공격을 무슨 공격이라고 그러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약간 좀 이상한데 C블록택이라고 그래. C블록택. 참여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읽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 증명 기반, 그 다음에 투표를 해시율의 파워를 가지고 투표의 웨이트를 갖다 주는 이런 메커니즘을 왜 만드느냐면은, 그게 우리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건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C블록택을 방어하기가. 일반 한 표, 참여자 한 표로 하면은 이거는 내가 참여자를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투표 파워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뭐 공격자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해시 파워에 맞게 투표 파워가 결정되는데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제대로 비트코인 합의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참여자 한 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블록체인을 크게 나누면은 종류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블록체인을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뭐 우리 이더리움 같이, 하나는 종류가 뭐냐면은 비허가형 블록체인, 퍼미션리스. 퍼미션이 필요가 없는 거죠. 블록체인. 이렇게 누구든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블록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게 이런 네트워크를, 이런 블록체인을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투표라는 거는 할 수가 없어. 투표는. 왜냐하면은 C블록택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커미션드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그거에 커미션.
이거는 뭐냐면은 참여자 자체를 허가를 할 수도 있고요. 참여자 전부를 다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블록체인을 만드는 채굴자, 그 이때는 채굴자라고 하진 않아요. 그걸 이제 보통 이렇게 블록 검증 노드라고 하는데, 블록 검증 노드만 이렇게 허가를 할 수도 있어. 허가된 검증 노드만 들어올 수 있게. 블록 생성에 참여를 하게. 그럴 때는 얼마든지 투표를 할 수도 있지. 왜냐면 그때는 시블 어택이 방어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참여하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블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이렇게 투표에 동의하는 그런 상태에서 블록을 갖다 픽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이게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런 거고, 이더리움이고, 그 다음 퍼미션드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건 뭐 완벽하게 퍼미션드라고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블록을 만드는 검증하는 거는 퍼미션드이기 때문에 저기 리플이고, 그 다음에 저기 리눅스 재단에서 만든 그 하이플렛츠라고 있거든요. 하이플렛츠도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패브릭이라고 있어요. IBM에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커미션 블록체인. 이런 데는 뭐 당연히 투표로 가져가죠. 투표해서. 그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블록을 만드는. 근데 그런 데는 뭐 저기 그 예를 들어서 은행연합에서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한다 이런 거 은행끼리 하나씩 다 그 저기 블록 검증하는 노드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럼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블록 보상을 갖다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뭐 은행별로 블록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데는 그 채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돈을 블록 보상이 필요 없는 거니까. 이런 데는 그렇게 블록 보상이 없어요. 리플이나 하이플렛 이런 데는 블록 보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리플 같은 데도 수수료 같은 게 있잖아요. 수수료를 모아가지고 채굴자한테 주고 이런 개념이 없고 수수료를 그냥 없애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태우는 거예요. 대신 아주 작죠. 그래서 뭐 전체 발행량에 비해서 수수료가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 네.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컨센서스 프로토콜 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